27장 첫 쪽에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우리가 요 기전력이라고만 얘기를 했죠. 이를. 그런데 이거를 공학에서는 이 오픈 서킷 볼티지란 말을 많이 써요. 이제 번역하면은 열린 회로 전압. 그래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요 내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게 이 값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기전력을 갖다가 다른 말로 오픈 서킷 볼티지 또는 열린 회로 전압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게 내부 저항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라지 R도 이제 이름을 하나 붙여준다면은 뭐 내부에 반하는 거니까 외부 저항이란 말도 있겠지만은 이거 갖다 부하 저항, 저 원어로는 로드 리지스턴스라 그래요. 말 그대로 이제 로드를 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뭔가 짐을 지어준다 뭐 그런 거고, 그거를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제 이제 부과한다 할 때 부고, 하는 하중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중을 부과한다 해서 이제 부하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공학에서는 그래도 이름을 많이 붙여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부하 저항 얘기하고 요 오픈 서킷 볼티지 요거를 안 하고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보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절로 넘어가서 이제 저항을 직렬 및 병렬 연결했을 때 그 등가 저항, 우리가 앞에서는 축전기를 직렬 또는 병렬 연결했을 때 등가 축전 용량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제 그 저항을 직렬 또는 병렬 연결할 때에 그 저항들이 나타내는 총 저항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EQ라고 하는 것이 등가죠. 등가, 이퀴벌런트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회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항 두 개가 이렇게 되면 직렬이라 그러죠. 시리즈.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우리 EMF, 이제 기전력에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제 전류가 통하는데, 전류는 하나라 그랬죠. 길이 하나면은 전류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지나고 나서 전류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전류 I가 흐르면은 요 R1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저기 I1, R1 이렇게 일단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R2에 걸리는 건 I2, R2인데 R1이나 R2나 같은 거죠. 그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I 곱하기 R1 더하기 R2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I2도 이것도 이제 똑같이 다 I니까 이거는 I 곱하기 R1 더하기 R2인데 I 곱하기 R1 더하기 R2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I 곱하기 등가 저항 R 이퀴벌런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등가 저항은 두 개의 저항 값을 더한 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직렬 연결되면 그냥 쭉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더해주면은 등가 저항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병렬 연결, 패럴렐인데, 이 경우는 이제 전류가 길이 두 개고 이 각 길에서의 전류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저항이 크면은 전류는 작아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저항이 세니까 전류가 잘 못 흐르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기전력에서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R1에도 델타 V가 걸리고 R2에도 똑같이 델타 V가 걸려요. 그리고 이제 기전력에서 나간 전류는 요 R1을 흐르는 전류와 R2를 흐르는 전류로 나누어지고 이제 돌아와서 요 B점에서 합쳐서 이제 요 원래 전류의 크기로 흐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류 I가 I1과 I2로 나뉘고 I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R1분의 델타 V가 되는 거고, I2라고 하는 거는 R2분의 델타 V 이렇게 되고, I는 따라서 R 이퀴벌런트 분의 델타 V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R 이퀴벌런트가 이제 그것의 역수는 R1의 역수 더하기 R2의 역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패럴렐한 것이 여러 개 쭉 병렬로 연결되면은 결국 이제 등가 저항은 이렇게 돼서 저항값이 줄어드는 거죠. 등가 저항은 원래 저항보다는 작아지죠. 왜냐하면 얘가 가다가 이제 초이스가 있으니까 일로 가든지 초이스가 있으니까 그만큼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따라서 저항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가 저항 값은 원래 각각의 저항에 비해서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예제를 보면은 이제 등가 저항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체 그 회로의 특성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의 경우에 이런 경우 요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R 이퀴벌런트 분의 1이 요 각각 세 개의 역수의 합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역수의 합을 했더니 18분의 11이 돼서 R 이퀴벌런트는 1.645입니다. 그러면은 요 I 값은 어떻게 되느냐? 18V 나누기 1.64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I라고 하는 거는 18V 나누기 1.645인 그다음에 단위는 물론 이제 암페어가 되죠. 이게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I1, I2, I3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걸리는 전압이 18V고 이제 I1이 3ohm이니까 R1이 3ohm이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18V니까 따라서 이제 I1은 3분의 18에서 6A가 되는 거고, I2는 이제 6ohm이니까는 3A가 되는 거고, I3는 9ohm이니까는 2A가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 전류 I라고 하는 건 요 세 개를 더해주면 되죠.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하니까 이제 11A가 되죠. 그죠? 그렇게 이제 11A의 전류가 각각 나눠지는데 저항이 작을수록의 전류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 각 저항기에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하는 거죠.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해서 이제 저항이 작더라도 전류가 이제 크게 되면 I가 제곱이니까, 그죠? 이 파워가 크죠. 그러니까 저항이 작을수록 파워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항이 작아지는 대신에 전류는 커지는데 파워는 제곱으로 커지니까 이제 이렇게 요 3ohm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에 의한 파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6ohm, 그 다음에 9ohm이 제일 작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의 합이 바로 뭐냐면은 요 기전력에서 공급하는 파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전력에서 공급하는 파워는 결국 이제 기전력에 공급하는 파워를 W라 그러면 기전력에 공급하는 파워는 I 제곱 곱하기 R 이퀴벌런트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I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1A
11A의 제곱 곱하기 R 이퀴벌런트가 1.64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바로 요 세 개를 더한 값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27.3을 지금 건너뛰었네요. 3을 건너뛰고 4로 나왔는데 이제 4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 3을 갈게요. 네, 지금 그랬네요. 3은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거고 4는 병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가 오히려 더 쉬운 건데 하여튼 책의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3을 지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등가 저항은 일단 이거 두 개를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구하고, 그러니까 직렬은 직렬끼리 구하고 병렬은 병렬끼리 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개의 직렬의 등가 저항은 12오hm, 8하고 4니까. 그리고 이 병렬 두 개는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뒤집으니까 R 이퀴벌런트는 2오hm. 그래서 요것의 등가는 2ohm이고 여기 병렬 두 개의 등가는 2ohm이고 요 직렬의 등가는 12ohm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 등가 저항은 14ohm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42V의 전원에 연결을 하면은 이제 그 회로에서 전원에서 공급하는 전류는 14분의 42에서 3A가 되는 것이고 3A가 지금 A에서 B까지 흘러가다가 B에서 나뉘죠. B에서 나뉘는데 지금 요 저항을 보면은 이제 6ohm하고 3ohm하고 2대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류는 반대죠. 1대2가 되죠. 그래서 6ohm을 흐르는 전류는 1A가 되고 여기 3ohm을 흐르는 전류는 2A가 돼서 이제 합치면 여기 공급한 전류 3A가 되는 것이죠. 어,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키르이호프의 법칙 부분인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27.4 예제 여기서 회로를 봤죠. 세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폐회로였는데 이제 회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죠. 이제 복잡한 어떤 그런 회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잡함의 예는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이런 거죠. 여기 이런 거. 이제 복잡한 것 중에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전원이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있고 이건 또 그 반대쪽을 보고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회로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뭐 여기 전압 있고 저항값 다 있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가 각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전류는 이제 여기서 하나의 그 길이면은 전류는 똑같아야죠,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뭐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런 것들을 알아내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9세기에 이제 이런 게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우리가 실제 그 연구는 항상 응용보다는 이제 많이 앞서가니까 19세기에 이미 이런 경우에 대한 그 해석의 예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뭐 법칙이라고 하면은 뭐 뉴턴의 뭐 운동 법칙 뭐 이런 거처럼 우리가 이 회로를 분석할 때 이와 같은 그 이제 어떤 원칙을 따라서 그러니까 법칙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원칙 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법칙하면 이건 뭐 불변의 진리 뭐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하나의 여기 이제 룰을 갖다가 이제 법칙이란 말로 번역했는데 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보통 법칙하면은 이거는 뉴턴의 운동 법칙할 때 이 로우란 말을 쓰잖아요. 로우. 우리 이제 실제로 법할 때. 근데 여긴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칙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어떤 원리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하여튼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잘 골라서 써야죠. 근데 뭐 이제 물리학계에서 이걸 법칙이란 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이 번역본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냥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뭐 다른 공학책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다르게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의 해석하는 방법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걸 좀 더 현실감 있게 얘기를 하자면은 키르이호프의 회로 해석 원리 뭐 이런 정도 회로 분석법 뭐 회로 분석 방법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뭐 하나의 그 좋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꼭 법칙하면 그거는 절대 불변. 그러니까 우주에 예를 들어 그 뉴턴의 운동 법칙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따라서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운동이 꼭 그걸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게 이제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꼭 이 세상이 그걸 꼭 따라가야만 하는 건데 키르이호프의 이 회로 해석은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분기점 룰하고 이 고리 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분기점이라고 하는 건 전류가 가다가 갈라지잖아요. 아까 앞에 그 예에서 보면은 전류가 이제 흐르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거나 뭐 여러 갈래로 갈라지거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전류의 합이 0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전류가 합이 0이 될 수 있지? 예를 들어 여기가 3A가 이제 흘러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1A가 가고 이쪽으로 2A가 가서 나뉘면은 그러면 더하면 6이지 이게 어떻게 0이냐 하는 건데 0을 만들어 주는 거죠. 0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0이 되도록 만들 수 있냐 하면은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에 부호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들어오는 걸 갖다 3이라고 쓰면은 나가는 거는 부호를 반대로 붙여줘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더해 볼까요? i1, i2, i3 하면 들어오는 건 플러스 3이고 나가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합치면은 0이 되죠. 전류합은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해석 방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이호프의 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지. 이게 전류가 마이너스냐? 실제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루프를 뺑 돌아오면은 하나의 루프를 뺑 돌아왔을 때의 이 전압들을 다 합치면 각 엘리먼트마다 여기 이제 저항이 하나 있고 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에는 뭐 전원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회로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원래 점으로 돌아왔을 때 이 전위차를 다 더하면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0이 되죠? 이게 여기 뭐 예를 들어 5V가 걸리고 여기에 뭐 3V가 걸리고 이 전원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저기 8V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값만 더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16인데 어떻게 이게 0이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호를 부여하는 거죠. 조건에 따르는 부호를 부여해서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이 바로 이제 따라야 되는 어떤 그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바로 670쪽에 있죠. 그거를 일단 살펴보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제 정할 때 일단 우리가 루프를 얘기했잖아요. 루프를 뺑 돌아왔을 때 여기 이제 루프를 뺑 돌아왔을 때 루프가 가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루프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루프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정한 방법도 있고, 반대로 루프를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어떻게 정하라는 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내가 시계 방향이 좋으면 시계 방향으로 루프를 잡고, 반시계 방향을 선호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루프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 루프의 방향이 중요해요. 일단 그래서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꼭 루프의 방향이 돼야 되냐?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루프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루프를 A에서 B 쪽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가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A를 지나고 B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프의 방향은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은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A에서 B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류의 방향으로 저항을 지난다 그랬잖아요. 지난다는 건 바로 루프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다 하는 건 루프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프의 방향하고 이 루프 내에 이런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고 그 저항에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 루프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는 이 전류가 지나면서 여기에 전압 강화가 있겠죠.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강화는 바로 이 전류의 크기 곱하기 저항의 크기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라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전류의 방향으로 저항을 지날 경우,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거는 이제 루프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전이차는 마이너스 IR로 이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드랍을 마이너스 IR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냐? 있을 수 있죠. 루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루프가 돌아가요. 그래서 루프는 A에서 B로 가는데 그 루프상의 전류가 루프가 가는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되면 이거와 반대 경우가 되니까 이때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화는 플러스 IR을 해줘야 돼요. 좀 복잡하지만 그냥 이제 루프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우리가 이 룰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키르호프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A에서 B 쪽으로 루프가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 루프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전원이 있어요. 좀 전에 아까 이제 두 개의 루프를 가진 회로에서 그 전원이 있었죠. 전원이 있는데 이 루프의 방향을 따라서 전원의 전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이 전원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전이차를 플러스 2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전력의 방향으로 기전력의 원천을 지날 때 루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이차 델타 V는 플러스 V로 한다 이렇게. 그러면 반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루프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주는데, 루프의 방향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루프가 지나갈 때, 여기 말 그대로 루프가 지나갈 때 전원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 기전력을 마이너스 2로, 예를 들어 이게 10V다. 그러면 이제 델타 V를 마이너스 10V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서 이제 회로를 분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회로에 좀 전에 우리가 회로 2단 회로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전류가 3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 3개를 1차 연립 방정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방정식이 3개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그 회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즉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적인 방정식의 수는 이 미지 전류의 수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3개 I1, I2, I3를 구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류에서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2개는 이제 루프를 통한 이 전압과 저항을 분석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거. 2단을 하기 전에 여기 이제 복잡한 2단을 하기 전에 1단만 해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통 루프를 이제 여기 이렇게 붙이죠. 문자를 붙이면 A, B, C, D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루프는 좀 전에 했던 대로 A에서 B를 지나서 C를 통해서 D로 갔다가 A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루프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루프가 이렇게 지나가니까는 루프가 지나갈 때에 전원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는 이거는 이제 플러스 6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즉 2환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2환이 6이니까 6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루프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같으니까 요것에 의한 전압 강화는 마이너스 I R 해줘야죠. 이렇게 I R1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R은 물론 8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루프가 지나가는데, 루프가 여기서는 이거와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는 이거는 요게 12V 전원이면은 마이너스 12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야 루프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는 루프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이너스 전류 I는 똑같고 IR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퀄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류는 6에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 되죠. 6에서 마이너스 12 6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이쪽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I가 나오죠. I가 되고 R1 플러스 R2가 되니까 R1 플러스 R2를 이쪽 넘겨서 분모로 만들어 주면은 전류가 나와요. 그래서 R1 플러스 R2는 8 플러스 10이니까 18이 되고 2와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8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0.33. 그럼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 마이너스의 의미는 우리가 전류 I를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잡고서 I를 구했더니 I가 마이너스 0.33이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 전류는 이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실제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I가 흐르면서 이 I의 크기가 0.33A라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더 세죠. 12V, 6V니까 실제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정한 우리가
이 I를 정할 때 이 방향과 실제 전류는 반대로 흐르게 되는 거는 이 둘을 비교해 봄으로써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냥 이제 I를 이 방향으로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크기는 0.33인데 방향이 이렇게 정해준 방향과 반대 방향인 것이 실제 회로에서의 그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V 전지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12가 플러스 12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6 플러스 12가 돼서 18V 나누기 18옴 하니까 1A가 흐르는데, 1A가 이제 어떻게 흘러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건 플러스잖아요, 이제. 그죠? 플러스예요.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 전류의 방향이 실제 이 방향과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투를 갖다 이제 이렇게 놓은 거죠. 이렇게 되게 한 거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루프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제 전원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커지니까는 그때는 이제 플러스 12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지의 극성을 바꿔주면은 이제 전류는 여기 정한 요 I와 같은 방향으로 1A가 흘러요.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즉, 요 I로 정한 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의 크기는 1A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